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권순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용은 바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많이 평소에 맞고 있는데 그렇고 보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자연적인 바람이 많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까 하는 점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기술 개론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해서 주로 사진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은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Bad Wind and Good Wind입니다. 나쁜 바람, 좋은 바람인데요. 사실은 그 바람이 양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강풍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bad wind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풍력 발전이나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오염물질을 날려버리기도 하는 좋은 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good wind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양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험시설이 풍동입니다. 그래서 그 풍동과 풍동 실험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북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대형 실험시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나쁜 바람의 영향, bad wind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피해 사례나 극복 방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ood wind에 대해서 이런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풍동, 영어로는 윈드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기류가 물체에 미치는 작용이나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 장치입니다. 이러한 이제 풍동이라는 장치는 1800년대 말경에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로는 1901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날개 형상이 어떻게 생기면은 가장 잘 날까 해서 이런 그 라이트 형제가 고안한 풍동을 고안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이거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대적인 제대로 된 풍동은 그 에펠이 190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에펠탑의 에펠,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구조물들을 건설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바람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 직접 한번 형상별로, 모양별로 한번 측정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그 풍동을 만들고 고안해서 직접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풍동을 지금도 에펠 타입 풍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풍동 실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축소 모형 실험을 대부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상 구조물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뭐 자동차처럼 작은 것도 있지만 빌딩이나 교량이나 항공기 같은 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실험시설을 거기에 맞게 만들려면 너무너무 거대해지기 때문에 실험시설을 아주 크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에 시험체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실험했던 것 중에 부산 타워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용두산 타워가 있는데요. 이런 타워를 이제 시험체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놈을 이렇게 상사법칙이라고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물리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이 타워를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주변도 다 이렇게 모사를 합니다. 같이 모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상사법칙에 따라서 길이도 줄이고 높이도 줄이겠죠? 그리고 질량도 줄이고 강성도 줄이고 여러 가지 풍속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법칙에 의해서 다 줄인 다음에 여기서 센서를 가지고 힘도 측정하고 변이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다 측정한 다음에 측정한 놈을 다시 또 상사법칙에 의해서 원래 원 대상 구조물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 이렇게 두 개를 축소하고 환원하는 법칙이 없으면 엉망이 되죠. 제대로 실험 결과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사법칙에 의해서 줄이고 다시 회복해서 이런 구조물을 평가하는데 혹은 설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동실험을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크게 풍동실험을 많이 하는 게 항공기가 있고 뭐 교량이나 빌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보잉 747기 같은 경우에 길이가 한 80m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거를 한 1.5m 정도로 줄였다고 합시다. 그럼 풍속도 270m 정도 되는데 이 항공기는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바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스스로 엄청나게 빨리 달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속도에 의해서 바람은 가만히 있는데 사실 공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엄청 빨리 달려가서 공기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은 이 빌딩이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와서 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바람이 풍속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저분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속도도 뭐 태풍 와도 50, 60m/s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걸 줄이면 뭐 5m/s 밖에 안 되고. 또 굉장히 큽니다. 이손시대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3km 정도 돼요. 그래서 줄여도 아무리 줄이고 12m 정도 이상 뭐 줄이기가 힘들어요. 너무 줄여버리면은 상세하게 난간이나 뭐 디테일들을 모사가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항공기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체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크기는 작아도 되더라. 풍동의 크기가. 그 대신에 풍속은 굉장히 높아야 되고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바람을 생성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량의 경우에는 아무리 줄여도 시험체가 크기 때문에 시험할 수 있는 실험시설 자체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 대신에 풍속은 낮아도 돼요.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바람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이런 두 가지 특성이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동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는 작으면서 빠른 물체를 시험하는 거, 예를 들면 비행기나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시험하게 하는 풍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력 풍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 뭐 국방과학연구소,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 여러 군데 있고 각 대학들도 대부분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는데 대학들은 시험체를 낼 수 있는 공간이 1m by 1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풍동들을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환경풍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풍속에다 더해서 기상조건까지 온도나 습도, 강우, 강설, 일사 등의 영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바람은 좀 낮아도 되는 대신에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은 저기 사우디 같이 아주 더운 일사량이 많은 곳부터 알래스카까지 뭐 눈도 엄청 내리고 온도도 엄청 낮은 이런 데까지도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국방과학연구소나 뭐 철도기술연구원, 현대자동차 등등의 이런 이제 들이 이런 환경풍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이게 공력풍동입니다. 항공기를 축소한 모형을 넣어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풍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차를 실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게 굉장히 시험부 설치할 수 있는 거리 크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공격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소음이 중요합니다. 고급차가 되려면은 그 바람 소리가 작게 들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벽면이나 천장이 전부 흡음재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소음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실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런 시설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고급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뭐 눈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진눈깨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풍동들이 이런 풍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계층 풍동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구조물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교량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몇 킬로짜리를 이렇게 줄여서 넣어야 되니까 이 시험할 수 있는 시험부도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 빌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전북대학교에서 굉장히 큰 풍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계층 풍동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건설에서도 저희보다는 좀 훨씬 작은 크기에 가지고 있고요. 대학들도 일부 대학들은 작은 풍동들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은 공력풍동, 환경풍동, 경계층 풍동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각각 시험하는 대상의 목적에 맞게 좀 설계를 변형해서 거기에 맞춤한 풍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꼭 풍동 실험을 해야 됩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풍동 실험을 대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전산 유체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테크닉이 있는데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풍동 실험하는 사람은 걱정스럽죠. 야, 전산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실험을 대체해버리면 우리 실험 시설 큰 거죠. 엄청 비싸게 지은 시설도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전산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여러 명한테,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야, 이 전산 해석이 풍동 실험을 대체할까? 그러니까 공통된 대답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야, 그러면 앞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 언젠가는 대체하겠지. 그럼 언제쯤 그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20년 후, 어떤 사람들은 30년 후에 대체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100%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 많은 수가 20, 30년 정도 되면 혹시나 대체하지 않을까.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전산 해석이 풍동 실험을 대체 못하는가 불러보니까 이런 바람의 변동성을 흐르는 난류라고 부릅니다. 이 난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 아직 완벽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천재가 나와서 이 난류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만들어주면 그때쯤은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실험들을 요즘 점점 전산 해석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바람의 흐름이라든가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전산 해석으로 대체를 못하고 실험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의 특성에 대해서 좀 간략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왜 부는가? 여러분들 냄비 속에서 그 물이 끓을 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밑으로 내려오는 것 똑같습니다. 바람이. 적도에서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를 이렇게 찬 공기가 메꿔주는 거죠. 근데 이 북극에서 남극에서 한꺼번에 오기엔 너무 먼 거리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열을 교환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람 부는 것 중에 가장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게 태풍이죠. 근데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호주나 대서양 쪽에서는 인도양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그렇지만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다 동일한 현상이고 동네마다 사투리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을 분류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5등급이 제일 센 거고요. 1등급이 제일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밑에도 있더라. 그래서 그 밑에를 강한 열대폭풍, 열대폭풍 또 그 밑에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국하고 일본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열대저기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등급이 제일 크고 1등급이 제일 낮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한 20, 30년에 중에 가장 셌던 게 태풍 매미입니다. 매미가 제주도 근처에 있을 때는 3등급이었고 부산 근처에서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가장 센 태풍은 3등급이고 육지에 우리나라 본토에 상륙한 태풍은 2등급이 가장 센 태풍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등급이나 4등급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태풍하고 허리케인하고 어느 쪽이 더 센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5등급으로 가장 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색이 많죠. 여기에 이렇게 태평양 쪽에 태풍이 여기 허리케인보다는 빨간색이 태풍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풍의 강도만 보면은 태풍이 허리케인보다 더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리케인은 맨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막 한번 닥치면 그렇게 피해도 많고 그런가요? 잘 보시면은 여기 빨간 지역인데 태풍의 경우에는 여기 바다에서 빨간 지역이 다 태평양입니다. 별거 없어요. 가끔 여기 필리핀에 가거나 타이완에 가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는 뭐 잘 못 살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많이 죽지만 재산 피해는 환산하면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미국은 부자 나라라서 상륙하면 사람은 몇 명 안 죽는데 재산 피해를 환산하면 되게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허리케인이 세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미를 봅시다. 매미가 여기 태평양에서 생겨가지고 쭉 오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제일 커졌어요. 제일 강도가 커졌죠. 그죠? 그런데 이 근처에 바다에 아무도 안 살아요. 그 피해를 입히질 못하죠. 근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점점 바닷물이 차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게 되고 강도가 약해져서 우리나라 왔을 때는 한 2등급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허리케인 카트나를 보면은 여기 대서양 혹은 여기 캐리비안에서 생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커졌을 때 미국 본토에 상륙한 겁니다. 그래갖고 부자 나라에 부실 것도 많은 나라에 엄청나게 부셔버리니까 재산 피해가 막 엄청나게 뭐 수십조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생기자마자 바로 육지가 근처에서 상륙하기 때문에 피해를 더 심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지수가 뷰포트 지수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포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발음으로는 뷰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뷰포트 지수인데요. 뭐 이렇게 0등급부터 5등, 9등급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은 뭐 한 8에서 10m/s의 바람이 불면 사람의 힘이 느껴지고 눈이 막 날아가요. 그리고 한 14에서 17 정도 되면 걸을 때 불편해요. 그리고 한 20이 넘어가면은 돌풍에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50, 60m/s에 대해서 뭐 안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도 쓰러지고 차도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한 20m/s만 넘어가면 사람이 위험해져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렇게 이런 뷰포트 지수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어느 정도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수입니다. 태풍 매미에서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냥 사진들이니까 한번 슬슬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경기장 2번 째졌습니다. 매미도 째지고 그 다음도 째지고 뭐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이 부산에 있는 신간만무대에 크레인이 다 자빠졌죠. 그때 제가 저기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뭐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철탑들도 많이 무너졌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2005년에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411억 달러를 물어줬어요. 이거는 순전히 보험회사에서 물어준 겁니다. 미국 보험협회에서 공식적인 자료인데 우리 돈으로 한 45조를 물어줬어요. 카트리나 하나로. 똑같은 해에 윌마가 와가지고 한 11조를 물어줬어요. 그리고 리타에서 한 6조를 물어줬어요. 합치니까 한 60조를 물어준 거죠. 그죠? 2005년에만. 또 그 전에 찰리가 한 8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아이반이 또 한 8조, 2년 연속으로 한 70억, 80조 원을 물어줬어요.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열을 받은 겁니다. 와, 이거 보험회사 이래서 다 망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태풍이 자주 왔던 플로리다나 이런 데는 몇 년 동안 집 보험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너무 손해가 심하다 해서 보험 자체를 아예 받아주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험회사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IHBS라는 연구소를 하나 세웠어요. 민간 연구소를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대 경계층 풍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48m by 18m예요.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조그마한 펜인데 펜 하나가 직경 2m짜리 펜이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여요? 직경 2m짜리 펜이 100개가 바람을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풍속도 50m/s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2번 열받았어요. 70년대에 자동차 보험을 이제 했는데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동차 연구소를 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충돌 시험에서 별점을 줬어요. 안전한 거는 별점 별 5개, 뭐 후진 자동차는 별 1개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차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어이구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막 충돌 시험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1970년대 한번 그렇게 했다가 두 번째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집 무너져 갖고 보험료를 한 7, 80조 물어주고 나니까 열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 단독주택, 나무로 만든 단독주택을 2개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는 강화한 주택이고 아닌 거는 똑같은 데도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테스트해서 나쁜 집은 보험료를 높게 만들고 괜찮은 건 싸게 하고 또 자기들이 또 어떤 이렇게 보강 장치를 만들어 갖고 그런 걸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아닌 데는 또 보험료를 높이 하겠다고 해서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완전히 가동한 지는 한 2,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 사람들이 실물집, 이제 목조주택 실험을 해가지고 많이들이 이제 그런 보험료 차등도 하고 뭐 해결책도 많이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코세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세드는 이제 영어에서 Korea Construction Engineering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약자를 따서 코세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보니까 대형 실험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실험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2000년 초반에 이제 뭐 다리도 많이 짓고 높은 건물도 많이 짓는데 좀 중요한 걸 하려니까 실험시설이 없어서 다 외국에 가서 실험을 해와요. 그 선진국들은 다 있더라. 꼭 실험시설이 있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서 1차로 총 6개 종류의 다른 종류의 실험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집안 실험실, 토질 실험, 저희 전북대의 풍동, 전남대 해양 실험시설, 부산대의 이제 지진 실험시설, 계명대의 재료 실험시설. 왜 계명대냐? 경북대 지역으로 우리가 분할을 해서 공지를 했는데 경북대하고 영남대하고 계명대가 싸워서 계명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수도권의 명지대하고 또 성균관대가 붙어서 명지대가 이겨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6개 각기 다른 실험시설을 이제 지역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험시설을 설치하고 나니까 다 지들만 쓰더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70%의 사용권을 가지고 유치기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북대가 30%의 이제 사용권을 가진 거로 해서 그런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독립법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70% 이상을 외부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우수 R&D 사례로 저희 코세드 사업을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해서 한 5년간 운영해 본 다음에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2013년에 2차로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6개 또 실험시설을 이번에는 주로 서울대학교를 빼놓고는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큰 실험시설을 추가로 또 다른 6개 다른 종류의 실험시설을 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또 훨씬 더 규모를 키웠어요. 지난번에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예산도 한 2배 이상 키웠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공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 돈이 많아서 또 추가로 자체 돈으로 한 1, 200억씩 더 추가를 해서 거대한 실험시설들을 6개를 완공해서 지금 이제 한 2년째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지은 코세드 풍동은 유로 설계는 미국의 에어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현재 포스코 엔지니어링, 옛날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설계와 건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위에 5개의 팬과 모터가 있는데 출력이 1MW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1kW짜리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에어컨이 1kW인데 그걸 동시에 1000개를 트는 전기를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서 밑으로 놀아서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있고요. 위에도 시험부가 있고 아래도 시험체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31mPs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31mm면 태풍 모사가 안 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 모형 실험을 합니다. 시험체를 줄이면 풍속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태풍의 몇 배 강한 거 보더라도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풍속입니다. 저희들은 뭐 풍동 실험실 모습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천사대교라고 불리는 다리도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이순신대교, 제일 자랑스러운 이순신대교도 실험을 했었고 또 탑과 탑 사이의 길이가 2.8km인 그런 국토부 과제도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뭐 베트남이나 쿠웨이트, 칠레, 인디아 등의 여러 실험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 또 굉장히 긴 다리도 저희들이 조만간 실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빌딩들도 많이 실험을 했었고요. 또 지형 모형도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평가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 단지도 저희들이 실험을 했었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사고 시에 뒤에 세워놓는 것들이나 표지판, 신형식 표지판, 뭐 개폐가 가능한 방음벽,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뭐 방풍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책도 있고 바람을 막는 것도 이거는 또 수종별로 또 나무가 어떻게 얼마나 바람을 막아주는가 이런 실험들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바꾸면서 했었고요. 또 뭐 낙과나 이런 것들도 이제 수종별로 또 이런 것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레이더나 군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보안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선박 실험도 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인기도 이것도 보안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는데 무인기도 했었고 뭐 멀티콥터와 같은 드론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실험들을 여러 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스포츠 관련 실험도 여러 건을 했었습니다. 자전거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고요. 웨이크보드라고 수상용 레저 용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 카트를 자동으로 끌어주는 이런 그 카트도 있고, 골프백을 자동으로 끌어주는 카트도 있고요. 헬멧도 있고요. 골프채, 그 다음에 또 뭐 스포츠 의류인데 이제 바람이 불 때 온도가 얼마나 만큼 뺏기는지를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측정하면서 이런 것들도 잡고요.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개발한 제품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해서 하다가 보니까 국토부에서 좀 굉장히 저희 실험실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너네들 지금까지 실험해보니까 뭐 문제가 없더냐, 혹시 부족한 게 없더냐 하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런 실험들은 저희들이 못해서 못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 국토부에서 그래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제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이 외부 야외 풍동을 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도로시설물이나 뭐 간판이나 외장재 같은 경우들이 사실 태풍 오면 제일 심하게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좀 엉성하게 설계되거나 건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물 실험을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서 인증을 하는 게 확실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직접 도시에서 사람들이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우리 이제 이런 파괴 실험들을 우리가 실내 풍동에서는 못했다고 하니까 국토부가 이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야외 풍동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 풍동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거대한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요. 바람을 이렇게 흡수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위에서 올라가게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게 개념 조감도이고요. 여기가 실제입니다. 이제 똑같은 등도로 있고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 사람이 여기 보일 겁니다. 여기 보입니까?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보일 겁니다. 여기서 6m 바이 6m 바람이 나오는 입구가 6m 바이 6m입니다. 그리고 최대 풍속을 제가 안 적었네요. 52m/s까지 할 수 있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제주도에 있었던 허리케인 매미가 허리케인 3등급인데 매미 제주도에 왔었던 매미까지도 이렇게 모사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최대 풍속을 모사할 수 있는 이제 규모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서 실험하자 그래서 풍력발전기나 뭐 무인기 드론이나 농업시설 등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직풍에 의해서 취약한 멀티콥터 같은 것인데 그런 것도 실험할 수 있게 이 수직풍도 실험할 수 있는 이런 수직 상향풍을 모사할 수 있는 덕트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설계해서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요. 뭐 이런 여러 종류를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무인기나 뭐 또 이렇게 멀티콥터들 이런 거 드론들을 이제 실험도 했었고요. 바람이 불 때 얼마만큼 안정한가, 풍속 얼마까지 위치를 고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었고 중소기업에서 엄청 큰 파라솔을 가져와서 이게 도대체 풍속 얼마까지 견딜까요?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었고요. 또 전주 지역 업체인데요. 이렇게 원래 기존 스틸로 되어 있는 강제인 신호등인데 자기들이 탄소섬유로 이렇게 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성이 더 커서 변이도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개, 하나는 강제로 된 거, 하나는 탄소섬유로 된 것들을 비교 실험을 똑같은 데 묶어놓고 한번 했었고요. 또 방음벽 업체에서 이게 얼마만큼 견딜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험해서 사실은 얼마 넘어가니까 막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완을 하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고마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성능을 확인하고 또 개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지원들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이제 농업 관련 기관들이 근처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축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얼마나 바람에 이제 견딜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축사 내부의 환기 문제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과실 낙과 같은 것들이 과실 종류별로 바람이 얼마나 불었을 때 낙과가 되고 할 수 있느냐, 또 뭐 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물들이 얼마만큼 바람을 때 불러 쓰러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은 어떤 종류의 뭐 네트를 치면은 어느 정도 충실률을 가지는 네트를 치면 막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높이를 해야 되는지라든가 뭐 다양한 종류의 이런 농업 쪽에도 아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 드론이 또 뭐 예를 들면 농약 같은 걸 살포를 할 때 바람이 불면은 제대로 안 되겠죠. 얼마만큼 날아가고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농업용 드론에 또 어느 정도 바람에 대해서 작업이 가능한지 같은 것들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뭐 수식이나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었죠?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던 뭐 건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바람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동영상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 윈드입니다. 자연현상 중에 가장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지진이겠죠. 우리나라에도 뭐 지진이 가끔씩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진이 더 위험한가, 바람이 더 위험한가? 뭐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멕시코에서 지진이 난 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낮은 빌딩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죠? 저층 빌딩은 다 무너졌는데 이 고층 빌딩들은 멀쩡해요. 보니까 멀쩡하죠. 왜 이러지? 고층 빌딩은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고층 빌딩이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잘 지었겠지. 설계도 잘했고 인류 건설회사가 시공도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고, 저층 빌딩은 대강대강 지어서 다 무너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로축이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나 뭐 바람이나 다 어떤 파동입니다. 파입니다. 파라서 그 파의 길이에 따라서 그 영향을 보여주는 축이고요. 오른쪽에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크기를 보면, 절대적인 크기를 보면은 바람보다가는 지진이 더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죠? 근데 지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한 1에서 10Hz 정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0.1에서 0.01 정도 주변에 몰려 있고요. 그렇게 바람이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는 이런 그 주파수대하고 지진이 에너지가 몰려있는 주파수대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빌딩의 경우에는 그 고층 빌딩은 이 주파수가 낮습니다. 빌딩도 이렇게 흔들리는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가 낮고 저층 빌딩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층 빌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저층 빌딩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저층 빌딩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여기 지진 에너지가 밀집된 부분에 저층 빌딩이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고층 빌딩이 될수록 이렇게 주기가,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고층 빌딩이 되면 지진이 에너지가 몰린 데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을 거의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이 위험한 곳에 혹시 출장을 가시면은 고층 빌딩이 있는 호텔에 투숙하십시오. LA를 가거나 뭐 멕시코를 가거나 이런 데 가시면은 그 고층 빌딩이 있는 호텔이 고층 빌딩에 위치한 곳에 가시면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지진 에너지가 밀집한 데서 벗어나 있어요. 하지만은 빌딩의 경우에 이렇게 고층으로 갈수록 바람의 에너지가 밀집한 쪽으로 점점점 근처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혹시 대만에 가시면은 151 빌딩이라고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101 빌딩, 101 빌딩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윈드 댐퍼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쇠공을 위에 꼭대기층에 올려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편 교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교량은 지진에서 영향을 받는 영역이 지진 에너지가 밀집한 영역이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교량은 오히려 이순신대교나 뭐 서해대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럼 교량의 경우에는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스코틀랜드에서 그냥 열차가 통째로 바다에 떨어져서 강풍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처음 내풍 설계가 시작됐고요. 1940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타코마 네로 교란대가 바람에 의해서 홀라당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 그래서 와, 이게 뭔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건설 분야에서 이제 풍등 실험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러시아에 있는 교량인데 이건 최근에 한 20년도 안 된 교량인데요. 러시아는 뭐 제대로 풍등 실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략 보시면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면서 울렁울렁거리면서 이렇게 막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또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케이블이 또 미친 듯이 흩날리는 이런 현상들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풍 설계가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실제 교량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정교랑 희수교와 같은 케이블 교량의 경우에 비와 바람이 한꺼번에 칠 때 강력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코 니시교, 중국의 동팅교, 미국의 올라프 사보교, 덴마크의 그레트벨트교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아주 심한 스틸 케이블들이 진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뭐 상당히 선진국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송전선 같은 경우에도 바람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는데요. 한 30년 전에 이제 캐나다의 퀘벡 지방에서 이런 눈이 오고 바람이 흔들려서 송전탑들이 막 깡그리 다 무너져서 거의 퀘벡 지방에서 한 일주일간 정전이 되고 뭐 거기는 전기가 사서 대부분 난방을 전기로 했는데 엄청난 추위가 와서 난방도 못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집안에 가구를 떼가지고 이렇게 겨우 버티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발전소에 쿨링타워가 엄청 거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진 경우도 있고 뭐 종종 심심찮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는 국부적인 바람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제 태백산맥 저쪽 그 삼척이나 뭐 강릉 이런 쪽에는 팬이라는 현상이 바람이 부는데 그래서 특히 초봄에 이제 산불이 많이 나서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죠? 양양, 뭐, 고성 이런 데서 이런 국부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산지라서 이제 육지에서는 토네이도가 안 생기고 바다에서 토네이도 생기는데 이게 아주 강한 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용오름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가끔 육지로 상륙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96년이나 97년에 이제 서해대교 건설 현장에 상륙해가지고 여기 슬리프무하고 타워 크레인이 박살이 난 경우가 있고 그 옆에 또 만도 공장 지붕 다 홀라당 날려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전혀 일반한테 공개가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사진을 하나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곳에 마치 바리깡으로 머리를 민 것처럼 한 폭 100m에서 200m 정도의 송림들이 쫙 이렇게 쓸려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 몇 년 전인가요? 이순신대교가 난리 났었죠, 그죠? 한번 그래서 그때 이순신대교 몇 년 전에 이제 난리 났었을 때 한번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뭐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임시로 아스팔트를 포장하면서
여기 난간에다가 가림막을 설치했는 것 때문에 이런 진동이 발생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한번 발칵 뒤집었었죠. 그리고 뭐 이런 실제로 보도교이긴 한데 이런 다리들이 뭐 심하게 출렁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등이 바람에 떨리는 건 아주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소록대교 같은 게 가로등들이 다 자빠졌었고요. 부산에 있는 을숙도 대교도 이제 가로등들이 다 자빠져 갖고 뭐 시공사하고 뭐 또 이렇게 막 소송전도 벌어지고 엄청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있는 방조제에 있는 가로등인데요. 제가 새만금에 집사람하고 산책을 갔는데 딱 차를 대고 나니까 그 앞에 가로등이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전공자라서 그런지 핸드폰 꺼내서 바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떨리는데 이렇게 떨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피로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제 철사를 끊을 때 그냥은 아무래도 안 끊어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젖혔다가 여러 번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죠, 그죠? 그런 거 똑같이 또 오래되면 이렇게 밑에가 이제 서서히 균열이 누적돼서 나중에 이 가로등이 자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자빠지면 뭐 가로등 정도 다시 하면 되지만 혹시 차가 다닐 때 자빠지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나 교량 위에 이런 가로들이 있으면 가로등들이 이런 바람에 의한 진동을 일으키면은 2차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헬리칼 스트레이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걸 합니다. 이거는 공장의 굴뚝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주면 이제 이런 와류 진동이 생기지 않는데 주차장에 보니까 이런 소형차의 뒤에 안테나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차가 달리면서 바람에 의해서 진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줄여주려고 이렇게 차 위에 있는 안테나에 이렇게 설치된 걸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차장에 나가시거든 차들 혹시 이런 뭐 경 SUV 차 이런 거 보면 이런 안테나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달달돌돌 감아놓은 모양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진동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제일 자랑스러운 프로젝트입니다. 이순신대교 내풍설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이제 이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1.5km가 넘습니다. 탑과 탑 사이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이고요. 제가 이제 내풍설계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시공 중에 한번 갔었을 때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교량 설계랑 항공기 설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옛날 영화를 보면 이렇게 복엽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이런 거 복엽기 싸고 총 쏘고 막 싸우는데 이 다리들도 옛날에 검문교랑 이런 걸 보면 트러스입니다. 이렇게 복엽기도 보면 이게 트러스죠. 일종의. 그죠? 트러스입니다. 그죠? 거의 같은 구조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트러스가 이렇게 복엽기가 없어지고 단엽기로 다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단엽기로 하면 성능이 훨씬 비행 성능이 좋아지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그전에는 단엽기로 하면 자꾸 부러졌거든요. 날개가 부러지는 이유가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서 천을 둘렀어요. 근데 강성이 충분치 않아서 부러지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걸 금속으로 알루미늄으로 판으로 만드니까 강성이 강해지니까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성능은 좋아지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안에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항공기 날개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궤량도 이렇게 무겁고 트러스로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 게 비효율적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60년대 처음으로 박스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훨씬 낫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랑 항공이랑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순신의 교량에 의해도 상당히 많은 뭐 해석과 설계와 뭐 이런 것들을 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바람과 관련된 문제는 다 힘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실험을 했었습니다. 직접 이제 전교 모형 실험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그 실제로 축소한 모형도 하고 일부분만 따서 하는 실험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수행을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보통처럼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일반적인 다 많은 보는처럼 했었는데 이게 기준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바람기를 텄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오가고 할 수 있도록 바람기를 텄어 하니까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종류의 와류 진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또 여기 모양을 또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전에 이제 갭이 너무 커서 비경량에서 갭을 줄였어요. 그러다 와류 진동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최종 모양인데 이렇게 항공기 날개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있죠. 항공기 날개 두 개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을 해가지고 결국 성적인 이런
모양의 아주 훌륭한 단면을 뽑아내게 됐고요. 요 사이즈 있죠. 중간에 바람이 통하도록 빈 데가 외국의 경우처럼 14m나 뭐 8m 정도 되는데 우리는 4m로 줄여서 굉장히 경제적이면서도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외국 학자들을 만나거나 기술자를 만나면 이순신대교 내풍설계를 내가 담당했어요. 그러면 토목 쪽에서는 다들 그냥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진짜 네가 했었냐, 뭐 너 그게 너였냐, 이 칭찬을 자자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명함에도 새길까 생각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뭐 이제 누구 보면 은근슬쩍 너 교량 설계 해봤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래 너는 해봤냐? 그러면 나 이순신대교 내풍설계를 내가 담당했어. 그러면 다들 어떻게 했냐? 그러고 뭐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물어보고 막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량들도 짓고 빌딩을 짓기 때문에 이런 실험시설을 이제 지원해줘서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큰 다리를 우리나라에 지을 수 있어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실험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큰 자랑스러운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뭐 공군사관학교에는 그런 아주 높은 풍속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실험들을 저희들이 수행해서 이제 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캐드웍이라고 공사 중에 있는 것들도 실험을 해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 바람에 의한 문제들을 이순신대교를 하면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순신대교만 머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이순신대교 내풍설계를 했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2.8km나 되는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연구과제로서 이렇게 아주 장기 플랜으로 연구를 슈퍼 초장대 교량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사라지나 했었는데 대림산업에서 이제 그 터키에 세계에서 제일 긴 교량인데 현재 건설 중인데요. 탑과 탑 사이의 거리가 2.2km가 넘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제일 긴 교량을 저희 연구 성과를 가지고 가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긴 이런 다리를 따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순신대교하고 이 터키에 있는 차나칼레교가 그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나라 건설회사가 사존화되는 이런 건설 사업을 또 외국에서 수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조라고 했었는데 뭔가 좀 찜찜해서 찾아보니까 사조는 아닌 거니 구대는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그건 별개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바람의 좋은 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좋은 면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바람이 좀 불어주면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이 바람이 또 전기도 많이 생산합니다. 우리 풍력 발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 바람의 좋은 면, 굿 윈디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람들이 이제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가 있고요, 솔라 에너지가 있고, 뭐 진동에 의한 에너지도 있고, 뭐 동물이나 사람에 의한 힘에 의한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인데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이크로와트부터 기가와트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와트나 뭐 밀리와트 같은 조그마한 센서 같은 것들을 작동시키는 정도가 이제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그마한 이제 우리 생활에서 쓰는 기기들을 작동시키는 정도는 이제 뭐 와트나 킬로와트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도시나 이제 이런 것들은 메가와트나 기가와트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크게 해보면은 이제 마이크로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작게 기기 정도를 작동시키는 걸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생활 가전제품이나 탈 것 정도를 작동시키는 것들은 메소라고 우리가 스케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큰 대규모는 매크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풍력 에너지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솔라고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용량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에너지를 바람에서 얻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먼저 이제 바람의 흐름이 고정된 유체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흐르는 유체, 흐르는 바람이거나 물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유체가 가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계 에너지로 주로 이제 토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토크를 기계 에너지로부터 다시 이제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발전기로부터 전기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유체 운동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토크로 바뀌고 그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변환 과정에서 당연히 손실이 있겠죠. 그죠? 손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실을 가장 적게 하는 게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운동 에너지, 유체 가진 운동 에너지를 가장 많이 뽑아내는 것도 기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미는 힘을 이용하는 풍력 발전기가 있고 들리는 힘을 이용하는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그 미는 힘을 가지는 풍력 발전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드래그 드리븐 터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흔히 이제 우리 그 거리에서 많이 보는 풍력 발전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는 힘을 가지는데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작은 조그마한 이제 거리에 뭐 가로등 위에도 있고 뭐 지붕 위에도 있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미는 힘을 항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풍력 발전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만들기도 쉽고 뭐 하기 때문에 하는데 효율은 낮더라. 그 대신에 이제 대규모 풍력 발전기는 양력형이라고 부릅니다. 리프트 드리븐 터빈이라고 부르는데 양력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큰 풍력 발전기는 전부 다 이런 양력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들리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 비행기 날개가 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여기 이렇게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 블레이드가 들려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짜다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한 진동이 많이 발생했죠. 막 떨림을 이용하는 그런 윈드 인듀스드 바이브레이션 타입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상용화가 된 걸 보면은 아주 메가와트나 단위 이상은 전부 다 이렇게 수평축 이렇게 양력형 풍력 발전기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 수준의 메소스케일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러 개 다양한 양력형이나 항력형 뭐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와트는 센서 정도의 전기를 개발한 거는 이런 작은 걸로 못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형태의 이렇게 좀 형태로 이렇게 진동을 이용하는 형태로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런 윈드 에너지 컨버터라고 부르는데 많이 이제 수행했었는데요. 마이크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교량이나 뭐 빌딩이든 외부에 센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일 센서를 많이 설치하는 곳은 우리 정유 공장이나 플랜트 시설물들입니다. 그런 뭐 석유화학 공장 같은 데는 뭐 3만 개 이렇게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그 3만 개의 센서에다가 다 선이 연결돼야 돼요. 그 선이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고, 거기서 측정된 신호를 또 선을 연결해서 중앙 컨트롤실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좋아진 게 뭐냐면은 이 측정된 신호는 무선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무선으로 땅 쏴버릴 수 있죠. 그죠? 와이어리스 센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들을 일일이 다 한 3만 개 되는 걸 선을 다 케이블링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엄청나겠죠. 우리 저기 서해대교에 센서가 1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센서를 전기를 공급하고 선을 다 신호 계측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센서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게 그 케이블링해서 연결해서 다 컨트롤실로 끌고 오고 이런 비용들이 센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전기도 스스로 발전을 해서 만들면은 신호는 무선으로 쏴버리고 전기도 스스로 발전을 해서 생산을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죠? 스탠드 얼론 센서라고 부르는데, 혹은 셀프 파워드 센서, 와이어리스 센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예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배터리 한번 교체하는 비용이 이런데 한 $50에서 $500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 근데 높은 데 있으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센서 가격보다가 배터리 교체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걸 자체에서 스스로 발전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솔라 패널입니다. 태양광 패널 옆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 그것도 또 구름 끼고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바람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판때기입니다. 판때기 하나를 길이가 한 요만한 몇 cm 정도는 한 8cm 정도 되는 이런, 요 길이가 한 8cm 정도 되는 판때기인데,
이 판때기를 갖다가 여기 끝에다가 이제 이렇게 피에조 세라믹 패치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앞전 소재라고 부릅니다. 그걸 붙여 놓으면은 이게 흔들리면은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여기 모양을 바람에 잘 흔들리게 만들어서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렇게 막 흔들림에 따라서 여기서 전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LED가 깜빡깜빡하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죠? 전기를 생산하죠. 이 전기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이 전기를 이제 센서에 있는 배터리에 계속 바람 불 때마다 공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센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은 발전기, 초소형 발전기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는 연구를 했고 성공적으로 지금 또 성능을 높이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는 플러터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던 연구 결과들인데 이런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큰 거는 또 메소스케일에는 왜 필요한가? 혹시 이렇게 외딴집 이런데 외딴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외딴집이 있어요. 여기 전기 어떻게? 한전에다 전기 좀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은 돈 엄청나게 요구해요. 그래서 전봇대 하나당 얼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메타당 5만원씩 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전원주택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서 전기 끌어다 쓰려면 저기 옆에 가장 가까운 집이 500m야. 다행히 마을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장 가까운 집이 500m야. 그건 전기 끌어오는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요. 자기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덜하지만은 저기 국토와 면적이 넓은 나라들은 교량에도 뭔가 설치하고 이런 데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솔라 패널을 설치하기도 하고 뭐 바람이 구름끼리 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풍력 발전기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야지 이제 전기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그런 하이브리드 발전 시설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이 소형 이런 다리우스 윈드 터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풍동 실험을 하는데 풍동 실험을 많이 해요. 실험들을 이렇게 많이 성능을 확인해서 많이 하는데 보면은 어떤 경우 있냐면은 어느 업체가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면 이 크기가 보면은 어느 정도 성능이 크기가 어느 정도면 몇 킬로와트 정도 나오겠는지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성능이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막 너무 성능이 좋은 게 있어요. 그건 실험을 잘못한 거죠. 실험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실험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험치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터빈 큰 거를 풍동에 넣으면은 이만큼 지금 원래는 이렇게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만큼 나오죠. 그죠? 거의 뭐 1.5배 이상, 1.8배 이상 출력이 과다하게 평가됩니다.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보정을 해주니까 저희가 보정 방법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잘 맞추는 거로 실험 결과를 보정을 안 해주면 1.6배, 뭐 1.3배 정도까지 이렇게 더 출력이 과다나서 자기들 성능 되게 좋다고 자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술 개발로 성능이 향상된 게 아니고 실험을 잘못해가지고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데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대관량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높이 있으니까 바람이 잘 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연구를 해서 실제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막 설치했는데 이제 이렇게 풍력 발전기 회사에다가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게 해달라 하니까 안 해줘요. 한개 가지고는 수십 개를 주문하면 자기들이 설계를 바꿔주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2개를 설치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뭐 성능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대관령이 있고 그래서 터지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연구로 이제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교량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교량이다.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바람의 흐름을 바꿔서 진동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막 회오리들이 여기 뒤에 있죠. 여기 회오리들이죠. 요 회오리들이 이거를 이제 집었다 위로 당겼다 놨다 해서 진동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삼각뿔을 달아가지고 유선형으로 만들어주면 회오리가 여기 다 없어졌죠. 여기 있던 회오리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앞에 여기다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똑같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회오리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죠?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은 진동도 줄이고 전기도 생산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발전기 설치해보니까 진동이 원래 이만큼 발생했는데 진동이 이렇게 팍 줄어버렸어요. 거의 한 3분의 1로 진동이 줄었고요. 전기도 이렇게 1년 동안에 한 280메가와트 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교량은 브라질에 있는 교량인데 브라질 사람들 만나면 좀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브라질 사람들 좀 제 만날 기회가 없네요. 그 다음에 뭐 큰 연구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풍력 발전기들을 여러 가지 이제 내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건 90도 돌려놓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런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이런 모형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서 이제 예측 모델들이 이렇게 만들고 두 개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두 개가 막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연속할 경우에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병렬로 설치했을 경우에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서 그런 것도 그래서 보니까 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거 덴마크에서 측정한 건데요. 이렇게 대단히 풍력 발전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오면은 앞에 놈은 발전을 잘하는데 뒤에 놈은 이렇게 기구에 교란돼서 발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풍동이니까 6개의 2x3열의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스탠포드 대학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 알고리즘을 해갖고 앞에 놈이 좀 발전을 덜 하는 대신에 뒤에 놈들이 발전을 많이 하게 그래서 전체 발전량을 늘리는 걸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제 모두 제어를 다 해가지고 했고 스탠포드가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했었고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특정 경우에는 제일 좋을 때는 한 27% 정도 발전량을 늘리는 것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몇 년 전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관련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사들도 이제 발전사가 아니고 풍력 발전기 제조사들도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을 자기들이 이제 그 제어기에다가 이제 넣기 시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끝에 왔습니다. 한 60분 가까이 됐네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제 자연바람에 의해서 우리 자연바람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또 그것들을 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봤었고 또 그것들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실험시설, 풍동실험에 대해서도 풍동실험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업무를 하시다간가 이러다가 이제 바람에 의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검토 방법이 있고 이런 실험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정보를 얻으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혹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